10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내 옆에 아무도 없더군요. 그리고 5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나타났습니다. 통장에는 10억이 있지만 전화 한 통 올 사람이 없는 할머니. 그런데 어느 날 운명처럼 나타난 남자가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사랑일까요? 복수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1초만 시간 내어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반. 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힐끗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10억 2천만 원. 어제와 똑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돈은 배신하지 않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20평형. 깔끔하게 정리된 우리 집은 마치 호텔 객실처럼 생기가 없었죠. 벽에 걸린 액자도 화분도 그 어떤 추억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동 커피 머신의 버튼을 누르자 향긋한 원두 냄새가 퍼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소유한 3층 상가 건물을 내려다봤어요. 1층은 공실, 2층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 3층에는 학원이 들어서 있었죠. 매달 정확히 500만 원의 월세가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3층 학원 원장이었죠.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를 조금 늦춰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 수가 줄어서.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연체료까지 합쳐서 정확히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차갑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사정 봐주는 순간 호구가 되는 법이었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덕분에 지금의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장 차림으로 1층 공실을 점검하러 내려갔어요. 6개월째 비어있는 이 공간을 보며 아쉬웠죠. 월세 200만 원짜리 매물인데 쉽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임대료를 좀 낮춰야 하나? 그때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신사였어요. 회색 양복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품격 있는 인상이었죠. 혹시 이 자리 임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중후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나이든 세입자일수록 월세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업종으로 쓰실 건가요? 고서점 겸 북카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동네라 딱 맞을 것 같아서요. 마음에 들었어요. 북카페라면 소음 문제도 없고 화재 위험도 적었죠. 게다가 이 남자에게서는 신뢰할 만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200만 원입니다. 관리비 별도고요. 조건이 괜찮네요. 계약서 한번 봐도 될까요? 2층 사무실로 남자를 안내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남자는 꼼꼼히 조항들을 살펴봤죠. 진지한 모습에서 사업 경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조성진입니다. 남자가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순간 내 가슴이 쿵 했어요. 조성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 어디선가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조성진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조용한 곳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성진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사람을 상대해 오며 터득한 직감이 있었어요. 이 남자는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죠. 계약금을 받으며 다시 한번 조성진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옆에서 보니 더욱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말할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죠. 언제부터 영업하실 예정인가요?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책도 들여놔야 하고. 조성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내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오후에 혼자 남은 나는 계속해서 조성진이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었던 이름인데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70세가 되니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저녁 무렵 오래된 일기장을 뒤적거려 봤습니다. 혹시 그 이름이 어디 적혀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저 막연한 기시감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조성진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이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묘한 친숙함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조성진. 아니야, 조혜일? 그 이름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내일 다시 만나보면 알겠지.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렸어요. 오랜만에 뇌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생겼죠. 10억이라는 돈보다도 더 궁금한 존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성진이 약속한 대로 1층에서 북카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지켜봤죠. 책장을 옮기고 테이블을 배치하고 꼼꼼히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조성진이 커피를 내릴 때 사용하는 손동작이었어요. 왼손으로 컵을 잡고 오른손으로 젓는 방식, 그리고 커피 향을 맡을 때 눈을 살짝 감는 버리까지.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함이었죠. 설마 그 사람일 리는 없겠지.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름이 있었어요. 조혜일. 50년 전 내가 사귀었던 남자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는 분명 다른 이름을 대며 떠났었는데 오늘도 1층을 지나가다 북카페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조성진이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를 발견하자 손을 들어 인사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아직 오픈 전 아닌가요? 시범 운영 중이에요. 첫 손님이 바로 건물주님이시니 영광이죠.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그와 대화를 더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조성진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어떤 책들을 주로 취급하실 건가요? 고전 문학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읽고 사는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조성진이 책장에서 한 권을 꺼내 보여줬어요. 김소월의 시집이었죠. 진달래꽃. 참 좋은 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가슴 아픈 이별의 정서가 담겨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 시였어요. 50년 전 조혜일이 내게 읽어주던 시가 그때도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억양으로 읽어줬었죠. 혹시 이 시를 좋아하시나요?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누군가에게 읽어준 적도 있고 조성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글쎄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거짓말이었어요. 조성진의 표정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날을, 그리고 나를.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래된 상자를 뒤져 편지를 찾아봤습니다. 조혜일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죠.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적힌 글씨를 다시 읽어봤어요.
말수가 난 내 돈이 싫었어.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 눈빛도 넌 사랑도 투자라고 생각하잖아. 난 그런 식으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 이름도 바꿔서 새로 살겠어. 날 찾지 마.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거부하는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조혜일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됐죠.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북카페에 들렀어요. 조성진은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커피가 맛있어서 또 왔어요. 고맙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기니 기분이 좋네요. 자리에 앉아 조성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특징들이 있었죠. 웃을 때 왼쪽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 생각할 때 턱을 만지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72입니다. 조혜일과 같은 나이였어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죠. 혹시 젊었을 때 서울에서 살아보신 적 있나요? 조성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커피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잠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윤말숙이라는 이름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조성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죠. 말숙? 왜 갑자기 그런 이름을? 바로 저예요. 윤말숙.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성진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이름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조성진이고 당신과는 처음 만나는 사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도 흔들렸죠. 분명 날 기억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조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손님이 올 시간이라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신이 섰어요. 조성진은 조혜일이 맞았습니다. 50년 만에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였죠. 하지만 왜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왜 이름까지 바꿔가며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노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궁금함도 있었죠. 50년 전 그가 떠난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됐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조혜일 생각만 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조성진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조성진은 계속 모르는 척 했어요. 북카페에 갈 때마다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을 그냥 보낼 순 없었거든요. 오늘도 커피 한 잔 부탁드려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조성진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원두를 갈 때 3번 돌리고 1번 멈추는 습관, 물을 부을 때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는 방식까지 모든 게 50년 전 조혜일과 똑같았죠. 참, 어제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옛날 연인을 50년 만에 다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더라고요. 조성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런 일도 있군요. 네, 남자분이 이름을 바꿔서 살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번에는 확실히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커피잔을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세상에는 우연의 일치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왜 이름을 바꿨는지 아세요?
과거가 너무 아파서였대요. 잊고 싶어서. 조성진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조성진은 분명 조의 일이었고 나와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북카페를 나와 오래된 친구 정순애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사이였는데 20년 전 사소한 일로 다퉜죠. 그때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정순애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윤말숙 아니야? 순애야. 오랜만이다. 20년 만에 나타나서 할 말이 그거야? 그때 내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정순애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해?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설마 그냥 안부 물으러 온 건 아니겠지? 조혜일. 그 이름 기억나? 정순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 이름, 다시는 입에 담고 싶지 않아.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순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너랑 헤어지고 나서 완전히 망가졌어. 술만 마시고 일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차버린 다음 날부터 조혜일은 사람이 아니었어. 돈만 밝히는 여자한테 농락당했다면서 자책하고 자기가 한심하다면서 울기만 했어. 충격이었어요. 조혜일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결국 서울을 떠났어.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겠다면서. 그 전에 나한테 편지 하나 남겼는데. 어떤 편지? 정순애는 망설이더니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낡은 편지 봉투를 들고 나왔죠. 내가 볼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알아야겠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조혜일의 절망적인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순애야, 나 정말 몰랐어. 그가 그렇게 아파했는지. 몰랐다고?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몰랐다고? 넌 그냥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정순애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50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죠. 정말 그랬었어요. 조혜일에게도 돈을 쥐어주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이름을 물어? 설마 그 사람 다시 나타났어. 조성진이라는 이름으로. 정순애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조혜일이? 어디서? 내 건물 1층에 북카페를 차렸어. 처음엔 몰랐는데 점점 확신이 서더라고.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 사람은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고. 정순애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말수가 내가 충고 하나 해줄게. 그 사람 그냥 놔둬. 50년 전에 내가 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은 무슨.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조혜일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돈으로 조종하려고 했잖아.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해서 떠난 거야. 정순애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정말 그랬었죠. 조혜일이 시집을 사달라고 하면 그런 쓸데없는 것이라며 거절했고 친구들과 만나자고 하면 시간 낭비라며 말렸어요. 모든 걸 돈의 가치로만 판단했었죠. 순애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글쎄,
진짜 후회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사과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진심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사람이 받아줄지는 장담 못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50년 전 내 행동이 조혜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성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가 왜 나를 피하는지도 이해가 됐죠. 정순애와의 만남 이후 며칠간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조성진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러던 중 2층 세입자 김대성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대성은 40대 후반의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부업으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성실한 세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은 아니고요. 1층에 북카페가 생겼더라고요. 사장님과 자주 이야기하시던데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요. 이상했어요. 왜 조성진에 대해 묻는 걸까요? 그냥 새로 들어온 세입자예요. 왜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제 잠깐 들렀는데 제가 읽던 경영서적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아시고 김대성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마치 뭔가를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요? 독서가신가 보네요. 맞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요즘 어떠세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니 당황스러웠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서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사장님 같은 분이 혼자 계시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도 많으시고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언제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분명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여러 채요? 여기 하나뿐인데요.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워낙 성공하신 분 같아서. 김대성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뭔가 실수한 듯한 표정이었죠. 어르신, 노인네들 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니 돈 많은 어른들도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면 쉽게 속기도 하고요. 이 말에는 뭔가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김대성의 눈빛이 묘하게 차갑더라고요. 대화를 마치고 김대성이 돌아간 후 나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왜 그가 내 재산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조성진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다음날 북카페에 갔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조성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커피를 내어줬지만 어딘가 소심해 보였죠. 어제 2층 김 과장님이 들르셨더라고요. 네, 커피 한 잔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조성진이 말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별 말씀은 아닌데 그분이 사장님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여기 사셨는지, 가족은 있는지,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역시 이상했어요. 김대성이 왜 내 사생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당연히 모른다고 했죠. 저도 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 사생활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성진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확신이 들었죠. 이 사람은 분명 조혜일이 맞다고. 50년 전 그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으세요? 갑자기 던진 질문에 조성진이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그냥
가끔 슬픈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어서요.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조성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과거는 있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과거인가요?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저보다 돈이 더 소중했어요. 저를 돈으로 사려고 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로 내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났죠. 이름도 바꾸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런데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만약 제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조성진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혹시 그 여자를 미워하세요? 미워해요? 아니에요. 다만 안타까워요. 그 사람도 사실은 외로웠을 텐데 돈으로만 사람을 재려고 했으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조성진은 분명 나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고 있었죠. 그때 김대성이 북카페로 들어왔어요. 사장님도 계시네요. 저도 커피 한 잔. 김대성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왜인지 불편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두 분이 자주 만나시네요. 좋은 사이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죠.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건가요? 내가 차갑게 대답하자 김대성이 씩 웃었어요. 그러게요. 어차피 돈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진짜 감정은 없겠죠. 조성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말이 상처가 된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김대성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내 사생활을 캐묻고 조성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성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분명 나를 알아보고 있지만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고 5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더 지나면서 김대성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어제는 내 우편함을 뒤적거리는 모습을 봤고 오늘은 1층 북카페 앞에서 조성진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외로우실 텐데. 김대성이 조성진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조성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저는 단순히 세입자일 뿐이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혹시 사장님이 다른 남자분과 친해지신다면 저같이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되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대성이 왜 내 사생활에 그렇게 간섭하는 건지.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내가 나타나자 김대성이 화들짝 놀랐어요. 사장님, 그냥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동네 이야기요? 제가 들기로는 저에 대한 이야기 같던데요. 김대성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죠. 별말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이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다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차갑게 말하고 북카페로 들어갔어요. 조성진이 민망한 표정으로 커피를 내려주었죠. 김 과장님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사장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요?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다느니, 나쁜 사람이 접근할 수도 있다느니. 그런 이야기요. 김대성이 의도적으로 조성진을 견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김 과장님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다고 하시던데. 그런데 가끔 이상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이상한 전화요? 네, 어제도 서류는 어떻게 됐냐? 언제까지 해결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목소리가 꽤 다급하더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김대성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곧 해결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성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쫓기는 상황인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성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50년간 품고 있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북카페에 들어가자 조성진이 혼자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할 말이 있어서요. 조성진이 커피를 내려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해일이 맞잖아요. 조성진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놓는 손이 덜덜 떨렸죠. 갑자기 무슨, 왜 모르는 척해요? 나도 많이 늙었지만 당신 목소리, 당신 버릇들 다 기억해요. 조성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 앉았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성진이고, 혜일아, 제발, 이제 그만해요. 우리 둘 다 7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거예요? 조성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50년 전처럼 다시 시작하자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돈으로 사려고 했고 당신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조성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과요?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늦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말숙 씨, 아니 윤 사장님. 과거는 과거예요. 저는 이제 조성진으로 살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김대성이 북카페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급한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조성진에게 말했죠. 죄송한데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대화 중인데요. 내가 차갑게 말하자 김대성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죠. 사장님도 들으셔야 할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김대성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 어머니를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이 앞에서 노점상을 하시던 분. 사장님이 신고해서 쫓겨나신 분 말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 전 그 일이 떠올랐거든요. 건물 앞에서 장사하는 할머니가 지저분하다고 신고했던 일이. 그분의 아들이 저예요.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김대성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복수요. 사장님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 사장님도 당해보세요. 김대성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 건물 등기권리증 이미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사장님 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복사해서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그 나이엔 뺏는 데만 익숙했겠지. 난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조성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여자가 제 어머니한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였죠.
김대성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 평생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서류가 가짜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대성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짜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구청에서 발급받은 정식 등기부등본이에요.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내 이름이 지워지고 김대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장님 참 방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임대 계약할 때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그냥 책상 위에 놔두시고 복사하기 딱 좋았어요. 조성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예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 하세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윤말숙 씨가 자발적으로 양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증명하기 어려울걸요? 김대성의 말에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70평생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잃게 되다니. 왜 이런 짓을 해요? 왜냐고요? 20년 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평생 하던 장사를 하루아침에 못하게 되어서 우울증까지 걸리셨어요. 김대성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은 뭐라고 했죠? 지저분한 노점상 때문에 건물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뭐요? 젊어서 모르고 그랬다고요? 그때도 사장님 나이가 50이었어요. 충분히 어른이었죠. 조성진이 나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잘못됐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여자가 우리한테 한 건 합법적이었나요? 김대성이 조성진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당신은 뭐예요? 갑자기 왜 끼어들어서 이 여자를 감싸는 거죠? 저는 혹시 돈 때문인가요? 이 할머니가 부자라서 접근한 건 아니죠? 조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대성의 말이 전곡을 찌른 건 아니었지만 상처가 되는 건 분명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진짜 사랑해서요? 70 넘은 할머니를. 김대성이 비웃었어요. 그 순간 나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조성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성진 씨라고 했나요? 이상하네. 그분 이름이 조성진이 맞나요? 김대성이 조성진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 몰랐구나. 사장님, 이분의 진짜 이름은 조혜일이에요. 50년 전에 사장님이 차버린 그 남자 말이에요. 머리가 띵했어요. 김대성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놀랐죠?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윤말숙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냉정했는지, 조혜일이라는 남자를 어떻게 차버렸는지. 조성진이, 아니, 조혜일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더 웃긴 거예요.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이 할머니는 또 돈만 믿고 살고 있고, 조혜일 씨는 또 이런 여자한테 마음을 주고 있고.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사장님은 5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은 모르고. 김대성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정말 그랬어요. 나는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돈에만 의존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돈마저 없어지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처음으로 돈 없이 살아야 하는 기분이 어때요? 제발, 그만해요. 눈물이 났어요. 김대성의 말이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사실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조혜일이 일어났어요.
김 씨, 그 정도면 됐어요. 왜요? 이 여자가 당신한테 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건 저와 이분 사이의 일이에요. 당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조혜일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니 복수를 한다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범죄예요. 범죄라고요? 이 여자가 우리한테 한 짓은 뭐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하지만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죠. 김대성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조혜일의 말에 기가 죽는 것 같았죠. 그럼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조혜일이 나를 바라봤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말숙 씨, 김 씨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보상도 해드리고요. 하지만 제 재산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서류는 무효예요. 함께 구청에 가서 정정 신청하면 돼요. 조혜일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이제야 깨닫게 됐거든요. 김대성이 화를 내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렇게 끝낼 줄 알았어요? 전 이미 이 서류로 대출까지 받았거든요. 뭐라고요? 급한 돈이 필요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김대성도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었던 거죠. 김대성이 대출까지 받았다는 말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이제 단순히 서류를 정정하는 것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된 거죠. 5천만 원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사채업자들이라서 못 갚으면 큰일 나요. 김대성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저지른 일이지만 지금은 그도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이었죠.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어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회사 월급으론 감당이 안 됐어요. 조혜일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고 이 여자가 도와줬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도 우리 어머니가 사정 말씀드렸지만 냉정하게 거절하셨잖아요. 김대성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20년 전 그 할머니가 눈물로 사정했을 때도 나는 규정만 내세우며 거절했었죠.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김대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해요? 어머니는 이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혜일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김 씨도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빚은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나도 고민이었어요.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조혜일이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5천만 원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나도 김대성도 깜짝 놀랐어요. 조혜일이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죠? 조성진 씨, 아니 조혜일 씨?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5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모은 돈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조혜일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50년 전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났던 사람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다니. 왜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김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를 생각해서요. 자식 때문에 고생하신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시면 안 되니까요. 조혜일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부끄럽게 했어요. 나는 50년 동안 돈만 모으며 살았는데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안 돼요. 내가 말했어요. 조혜일 씨가 그런 희생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숙 씨, 5천만 원은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김 씨 어머니 요양원 비용도 제가 부담하겠어요. 김대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어머니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김대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20년 전에 너무 냉정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는 게 중요하죠. 조혜일이 나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죠. 많이 변하셨네요. 5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저도 이해해요. 그때는 서로 어렸고 상황도 복잡했고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았고요. 조혜일이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아직도 아파요. 50년이 지났지만 그때 받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오늘 김 씨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니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김대성이 우리 대화를 들으며 말했어요. 50년 전 이야기였구나. 그럼 제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거네요. 괜찮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조혜일이 말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이해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50년 전 조혜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내가 그런 사람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니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혜일아, 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50년 전 일을. 조혜일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우리 둘 다 이제 나이도 많고 남은 시간을 원망하며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김대성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리고 언제든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대성이 나가고 난 후 나와 조혜일만 남았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죠. 혜일아, 정말 미안해. 저도 그때 너무 성급하게 떠났던 것 같아요. 아니야. 당신이 떠날 만했어. 나는 정말 돈만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조혜일이 내 손을 잡았어요. 50년 전처럼 따뜻한 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대성의 빚 문제도 해결됐고 그의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만나 진심으로 사과드렸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내 진심을 알아주시며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냉정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고마워요. 대성이도 철들었나 봐요. 김대성은 정말 달라졌어요. 사기 서류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2층 사무실도 정식으로 계속 임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내 70번째 생일이거든요. 평소라면 혼자 조용히 지냈을 텐데 올해는 달랐어요. 조혜일이, 아니, 이제는 당당히 혜일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가
작은 생일 파티를 제안했거든요. 1층 북카페에서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요? 김 씨도 부르고 정순애 씨도 초대하고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죠. 70번째 생일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해일의 따뜻한 제안에 마음이 설렜어요. 언제부터인가 생일이 두려운 날이 됐었는데 올해는 기대가 됐거든요. 오후 5시 북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해일이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작은 파티 준비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케이크도 있고 꽃도 있고 와,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요. 70년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특별해야죠. 정순애가 먼저 도착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친해진 우리 사이였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죠. 말수가 생일 축하해. 고마워, 순애야. 와줘서. 오랜만에 파티다. 언제 이런 걸 해봤나? 정순애도 나처럼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거든요. 이런 자리가 낯설 수밖에 없었죠. 김대성도 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사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줘서 고마워요. 이런 좋은 자리에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이제 외롭지 마라.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잖아. 네, 할머니. 3층 학원 원장님도 학생 몇 명과 함께 내려왔어요. 평소에는 임대료 때문에만 만났는데 오늘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사장님, 그동안 건물 관리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성실한 세입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후 해일이 케이크에 촛불을 켜줬어요. 70개의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소원 빌어보세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돈이 아닌, 건강도 아닌, 지금 이 순간처럼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말이에요. 촛불을 끄고 나서 해일이 말했어요. 말숙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50년 전 저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줄곧 원망하며 살았죠. 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원망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해일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돈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50년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해일아, 정말 괜찮아? 이런 고집불통 할머니와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정순애가 박수를 쳤어요. 야,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김대성도 어머니도 학원 원장님도 모두 박수를 쳐줬어요. 네, 네, 저도 좋아요. 해일이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았어요. 50년 전처럼 따뜻한 손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거예요? 70 넘어서 무슨. 하지만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순애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김대성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할머니는 젊었을 때 추억담을 들려주셨고 학원 원장님은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네요. 맞아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해일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나와 해일만 남았어요. 해일아, 정말 고마워. 뭐가요? 이런 따뜻한 생일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다시 내 곁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50년 전에도 이렇게 노을을 함께 봤었죠. 헤이라,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헤일의 손을 꼭 잡았어요. 10억이라는 돈으로는 살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야 갖게 됐거든요. 진짜 친구들, 그리고 진짜 사랑까지. 10억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더라고. 그건 사람 이름이었어. 사람 이름이요? 응. 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 말이야. 헤일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이름들이 생겼네요. 맞아. 그리고 이제 나도 다시 불릴 수 있는 이름이 생겼어.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북카페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돈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1초만 시간 내어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